인공지능 로봇가 음식을 만든다고 이미 기사 없이도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고 인공지능이 바둑기사, 세계 최강의 바둑기사를 다 겪었습니다. 최근에는 한도 못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완전 백전백패였다고. 변화는 미래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AI의 탄생으로 그야말로 전문직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기자, 여기 기자님들이 누가 대신 다 찍어주고 쓸 거예요. 의사, 애널리스트 모두 로봇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에 다보스 포럼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약 5년 안에 약 51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다 이렇게 예측했다고 합니다. 로봇이 일자리를 잠식하는 시대, 기본소득은 더 이상 구제를 해주는 그런 복지가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장을 위한 해결다. 기본소득에 앞장서는 것은 상당히 아이러니하게도 AI,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같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그야말로 일자리를 없애고 있는 실리콘밸리인 걸 알 거예요. 실리콘밸리의 기본소득 브라더스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테크놀로지가 인간을 대체하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발생하는 막대한 이유는 소수에게 기속된다. 소비 여력은 떨어지고 불평등이 심화돼서 결국 현 자본주의 체제는 붕괴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미 전 세계는 변화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1974년에 캐나다 다우핀이라고 하는 저소득 지역에서 기본소득을 시행해 봤다고 합니다. 시작 전에는 이 지역 주민들의 병원 입원율이 8.5%였는데 기본소득을 실험하고 난 후에 보니까 병원의 입원율이 확 떨어졌다고 합니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니까 병이 덜 걸렸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알렉스까지는 가장 많이 알려진 것처럼 주민들에게 매년 2,000달러 정도를 지급합니다. 핀란드, 프랑스, 캐나다 등 많은 나라가 기본소득 실험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실리콘밸리도 기본소득을 실행 중입니다. 아까 이미 보여준 것처럼 Y 컴비네이터라고 하는 데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후, 로빈 체이스, 알버트 웨머, 샘 알트만 등의 실리콘밸리 창업자들은 이미 기본소득 브라더스들입니다. 크리스 유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크리스 유 창업자죠. 아이폰과 페이스북의 새로운 경제는 대중의 풍요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그건 바로 모두에게 현금을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하면 포퓰리스트라고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것 같습니다. 왜 공짜로 사람들에게 돈을 줘서 게으르게 만드는가. 이렇게 말하겠죠. 뿐만 아닙니다. 기본소득은 아까 여기 자료에서 잠깐 보여준 것처럼 정통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에게도 이미 주목받고 있는 개념입니다. 모든 국민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18세기 토마스 페인, 밀턴 프리드만, 하이에크 등의 경제학자들도 기본소득을 지지했습니다. 제가 함께 번역한 책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사람들, 전 세계 가는 우리가 버락 오바마가 역시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소득제가 로봇이 일자리를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미래는 기본소득의 역할에 대한 사회 보편적 지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보편적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가장 심각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성남에서의 경험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기본소득을 실험한 곳은 바로 성남입니다.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할 때는 이거 준비를 했는데 65세 이상에게 소득
자산과 관계없이 20만 원씩 지급합니다. 했는데 못했죠. 그래서 성남에서는 한번 해봤습니다. 3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방법은 여기 하나 추가적 요소로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이 지역화폐로 만들지 우리 지역 내 영세 자영업자에게만 쓰여질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청년배당은 113억을 지급했는데 207명의 취업 유발 효과, 또 192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또 113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성남의 경험을 살려서 기본소득을 생애 주기별로 부분적으로 일단 도입하고 또 전 계층에게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완전한 기본소득은 아까 발표한 것처럼 최소한 연간 월 3, 40만 원 정도는 되어야 최소한의 행동을 유지할 수 있어요. 초보적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기본소득은 일단 연간 30만 원 정도로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재원은 바로 국토보유세입니다. 우리가 이름 붙이기로는 땅 부자, 그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 5% 정도의 약간의 주거의 부담으로 전 국민이 국토보유세를 부담하기는 하는데 본인이 돌려받게 되는 바로 기본소득이 그 납부하는 세금보다는 많기 때문에 다 이익이고 약 5% 정도만 자기가 내는 것보다는 반등이 적게 됩니다. 이 국토보유세를 약 초기 단계니까 15조 5천억 정도 설계해서 걷고 이걸 국민당 모두에게 국민 1인당 30만 원씩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매년 369조 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정부 통계를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숨겨진 지하 경제를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을 걸로 추측됩니다. 이런 불로소득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갉아먹고 있는 돈의 병화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들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걷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나눠서 쓸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동네 병화가 풀리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의 구조는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생애 주기별로 배당을 하고 또 특수계층들, 농어민, 장애인 이런 쪽에 배당을 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 국민에게 땅부자세, 국토보유세를 걷어서 그 정부 기본소득 목적세로 만들어서 전액 전 국민에게 반환하는 방식으로 설계해봤습니다. 우선 기본소득을 생애 주기별로 시작해서 전 계층을 확대하는 겁니다. 0세에서 2세까지는 12세까지 아동배당, 또 13세에서부터 18세까지는 청소년배당, 주로 학생에 해당되겠죠. 19세부터 29세까지는 청년배당, 그 다음 65세 이상은 노인빈곤율이 높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노인배당 실시하고 장애인과 농어민, 또는 시장 개방으로 특별한 피해를 입은 영역의 농어민들, 거기 또 전략 산업이기 때문에 거기 특별히 배려해서 특수배당을 시행할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1인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전 국민에게 시행되는 30만 원 정도의 국토보유세, 땅부자세를 걷어서 하는 전면적 기본소득을 합치면 1인당 130만 원 정도 되죠. 기본소득은 그야말로 아까 발표도 나왔는데 그야말로 취약계층 지원을 하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남에서 만든 기본소득 중앙정부를 통해서 전국으로 확대해봤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말로만 하는 시원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시원하게 실천하는 사이다 이재명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한번 기대해 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의는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그 아까 강의해주신 두 분 모시고 그 앞으로 모시고 토론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새로운 한분 더 오셔서요. 직접 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이 토크쇼는 그냥 저희 이렇게 패널 세 분에게만 발언 기회가 주어지는 건 아니고요. 여기 함께 계시는 분들의 그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서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두 개의 열쇠말 카드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카드에 뭐 질문이나 혹은 뭐 이 강의를 듣고 연상되는 어떤 단어가 있다면 적어주시고 적극적으로 손을 들어서 질문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 해주실 말씀이 있거나 조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1분 정도 그 시간을 드릴 건데요. 일단 그 적으시면서 일단 그 패널로 모신 세 분의 인사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한 거로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뭐 아까 제 소개했기 때문에 생략한 거고요. 더 상세한 얘기는 이후에 토론에서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에이오레의 대표 김용환입니다. 저보다 훨씬 더 사업을 잘하시고 크게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들 앞에 자리에 서게 돼서 더 많이 긴장이 됩니다. 아마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거는 오늘 토픽인 기본소득과 꿈은 좀 연관이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을 했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영어 책을 기본으로 해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리딩게이트를 만들어서 전국 250개 학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기본소득 개념과 마찬가지로 소득이나 지역적인 차이로 인해서 학습 능력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게 영어입니다. 그래서 전국 산간 오지에 있는 학교, 그런 제가 전교생이 20여 명밖에 안 되는 그런 분교에서도 아이들이 영어책을 1000권, 2000권 읽으면서 읽기, 말하기, 쓰기를 배워가면서 영어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높은 교육열을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서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 제품을 좀 널리 알리고 싶어서 지난 10년 동안 비영어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영어책을 저희가 한 1200권 정도를 만들어서 탑재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토픽인 4차 산업혁명이 도래를 하면서 저도 불안감이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머신러닝이다, 딥러닝이다, AI다, 동시 통역 이런 것들이 출현을 하면서 과연 전통적인 방법으로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기본소득을 논하기 전에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나눠줄 수 있는 재원을 많이 마련을 해주려면 그런 인재들이 많이 좀 유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말하는 최고의 인력들이 지금 전문직이나 공무원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4차 산업혁명에서 헤게모니를 저희가 얻으려고 그러면 많은 인재들이 이쪽으로 올 수 있게끔 벤처를 하는 사람,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가치 부여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고 그런 기업하는 사람들이 을의 입장이 아니라 상당히 모든 사람들 사회에 가치를 부여를 해주는 그런 제도적인 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열쇠발 카드 혹시 작성 다 하셨나요? 여기 오신 분들이 아까 제가 우리 강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혀 참여를 안 하는 강의하는 사람들. 와 있는데 네. 뭐 와 있는데. 아, 예. 네, 두 분 지금 카드를 들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래는 진행상 네 분의 질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여가 저조한 가운데 두 분만 먼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개인 관련해서 30 플러스 100에서 130만 숫자를 말씀하셨었는데 또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중소기업 지원책이 아주 다양하게 이미 많이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실질적으로는 뭔가 안 맞거나 뭔가 좀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거하고 중소기업 지금 이런 기관에서 우리는 이런 거 준비해 놨다. 당신들이 와서 써라 하는 게 격차가 항상 있는 것 같고요. 조건이 안 맞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어려울 수 있는 질문인데 이재명 시장님께 생각하시는 어떤 새로운 거, 개인 얘기를 아까 하셨으니까 이번에 기업을 중소기업을 위해서 또 특히 성남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네, 이런 거는 좀 기존에 중기청이나 아니면 지자체나 다른 곳에서 별로 말만 해놓고 실제 진행을 못했던 것 같은데 내가 기회가 된다면 이런 부분 한번 해서 다른 곳들과 다른 지자체 아니면 더 나와서 더 광역시가 됐건 심지어 정부가 됐건 이런 건 한번 하고 싶다. 여러분이 정말 한번 기대해보도 좋겠다는 게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려운. 예,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시는 이재명 시장님의 포부, 공약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분 질문, 이번에는 좀 가급적이면 오늘의 주제와 맞는 질문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로또장 찍으려고 질문드립니다. 기본소득에 관해서 아까 100만 원 지급을 현금 지급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방법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돈맥 경화 얘기도 나왔는데 어차피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거시경제는 순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순환이 안 되면 성장할 수가 없는 그런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소득이 없으면 순환이 안 되는 건 자명한 사실이고요.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해이 이런 거 도덕적 해이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격한 상황에서는 지금 현 상황에서 현금을 줘도 도덕적 해이는 일어나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런 건 사실 거론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논란이 있으니까 또 방법을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제가 예전에 한 2, 3년 전에 제기했던 방법이긴 한데 8인이 하나의 조를 이뤄서 국민이 창업 아이템을 제안을 하면 500만 원씩 무조건 지급을 해주자 하는, 그래서 경제 활성화를 2년 뒤에 경제가 어려워지니 미리서 한번 손을 한번 써보자 하는 제안을 했었어요. 페이스북이랑 이렇게 해서. 아는 사람은 아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게 된다면 8인이 한 조가 돼서 어떤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 오면 지급을 IoT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지급을 한다면 현금을 공짜로 준다는 생각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액티비티가 있으니까 지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보답으로 준다라는 그런 철학적인 회유 이런 거를 좀 써보면 그 다음에 그 팀들 중에서 필터링을 해서 1, 2차 팀에게 또 2차 지원을 해서 그 사업을 또 활성화하는, 특히 IoT나 이런 제조 쪽을 우리나라 디바이스 제조가 상당히 약한데요. 중국이 완전 싹 쓸고 있는데요. 그런 거를 좀 더 디벨롭먼트해서 어떤 아이템을 산업에 심어주는 그런 정책을 한번 써보시면 제가 그때
3조를 투입하면 100만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나온다라고 저는 그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성남에서 1천억을 투자하면 10만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조원경 그리고 또 그 이재명 시장님의 관련된 그런 질문이셨던 것 같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예, 두 분 더 있으시네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 뭐 시장님 만나서 반갑고요. 또 기본소득을 말한다니까 저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소득은 우리들 이제 국토소비에 의해서 뭐 세금으로 하신다는데 결국은 소비가 돼야 소득이 창출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소비라는 측면에서는 저희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했는데 저는 물질의 풍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소비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IMF를 겪을 때 소비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둬가지고 저희가 IMF를 탈출하듯이 현재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 집에서 뭐가 필요할까? 사실 거의 필요한 게 없습니다. 물질의 풍요 속에서 살죠. 제가 일본을 가까이 예를 들면 일본은 부동산 버블과 함께 물질의 풍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제가 한 7년 전에는 해외 다닐 때 거의 뭐 소니나 뭐 파나소닉이나 일본 TV가 걸렸는데 한 6년 전에 제가 다녀보니까 거의 LG나 삼성이 걸렸습니다. 지금 5년 후에는 무엇이 걸려 있을까? 아마 중국의 하이얼이 걸려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소비를 할 수 있고 제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금 더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아마 소비로 이어질까? 그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질문이 굉장히 많이 중요한 질문들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한 번 더 듣고 하기에는 좀 맥이 끊길 것 같아서요. 여기까지 일단 듣고 답변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걸 메모를 하다 보니까 잊어버릴 것 같아서 지금 처음 질문하신 분이 중소기업 지원책은 뭐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지금 뭐 정부에서 하고 있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책이 정말로 종류별로 부처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창업 지원, 뭐 경영 지원, 자금 지원, 시장 개척 지원, 기술 개발 지원, 뭐 온갖 명목에 직접 지원 또 뭐 세제 혜택, 뭐 고용 지원 정책 등등 많죠. 제가 그런 얘기 뻔한 얘기 해봤자 거기다 하나 더 하는데 특별한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정말로 의미 있는 거는 중소기업 또는 창업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성과를 뺏기지 않고 성과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회 시스템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공정사회거든요. 이 공정한 사회는 모든 영역에서 필요하죠. 저는 경제 영역에서 특히 판교에 입주하신 우리 성공한 벤처 기업가든지 뭐 벤처도 아니죠.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 들을 때 제일 가슴 아픈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후보들한테 창업과 기술 개발 이거를 대한민국에서 하지 말고 해외로 나가라 라고 권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창업하든 기술 개발을 하는 어떤 성과를 만들면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고 전부 다 탈취당한다 라는 거죠. 이게 이제 불공정한 경제 시스템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 불공정한 경제 시스템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룬 성취보다는 더 많은 성과 결과를 취득하는 약탈적 경제 시스템 때문에 사실은 이 경제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소위 중소기업 벤처 창업가 젊은 창업자들이 기회를 잃고 있다는 겁니다. 예로 미국의 페이스북인가에서 창업자 3-4명이 만들어 놓은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 돈으로 조 단위로 주고 샀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마 대한민국에서 누군가 그런 아주 훌륭한 기술 아이템 개발하면 누가 슬쩍 뺏겨가지고 또 다 탈취당했을 겁니다. 그런 공정한 경제 질서를 만드는 게 우리의 제일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강자라고 해서 약자들의 것을 약탈할 수 없게 만드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당한 경제 구조를 만들고 있는 재벌 체제를 해체해야 되는 거예요. 부당하게 기업을 지배하고 그 대기업들을 통해서 부당하게 내부 거래하고 부당하게 내부 거래를 할 때 중소기업한테 기회가 오고 또 중소기업들은 하청 납품업체들 단가 후려쳐서 생산성 향상 기록을 다 뺏고 기술 탈취하고 이러니까 이걸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그렇고 두 번째는 국가의 경제 산업 정책이 주로는 수출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R&D 자금 지원도 또는 R&D 관련된 뭐 감세, 면세 혜택도 다 초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좀 산업 정책 기조를 좀 대대적으로 바꿔서 수출 대기업들로 인해서 국가가 굉장히 성장한다고 해도 그걸 특정 소수가 다 독점해버리고 나머지 기업들은 불이익을 입으니까 나머지 기업들의 생명력이 지금 사라져가죠. 기업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산업 정책, 또 기업 지원 정책 전체가 숙련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강소기업 지원 정책으로 좀 바뀌어가야 됩니다. 좀 전체적인 기업 지원, 산업 전략 전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중소기업이나 창업하는 쪽이 좀 더 보호받고 지원받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기본적 환경의 변화가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고 그건 결국 의지의 문제죠. 특정 정책을 아무리 기발한 걸 만들어낸다 한들 실제로 현장에서 효율성을 갖기 어렵다. 문제는 정책들은 정말 무한할 정도로 많습니다. 실행할 의지가 있는 거예요. 실행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점에서 전 중소기업 지원책이라면 국가 경제운용, 산업정책, 기업지원 정책의 패러다임을 기본적으로 좀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건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있겠죠. 두 번째는 나도 눈도장 찍으러 시간을 썼는데 저하고 창조경제 프로그램 같이 했다고 주가 올라가지고 약간 좀 건드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요새는 좀 부럽 떨어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8인 1조 정도로 창업 지원을 해주면 어떻게 하냐. 1단계로 하고 그것도 약간 성과가 있는 쪽은 또 2단계로 또 추가 지원하고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기회와 관계없이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필요한 일이니까 너무 노인, 빈곤, 농어민, 장애인, 뭐 청년, 출산, 육아, 교육 여기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부터 일단 기본적으로 좀 해결하고 그걸 통해서 경제의 기본적 순환을 좀 만들어내죠. 지역 화폐를 통해서 반드시 지역에 쓰여지도록 하면 매출이 늘어나겠죠. 이렇게 560만 자영업자들이 지금 1년에 80만 명씩 폐업하고 또 창업하고 하는데 이 자영업자 지원 정책으로도 또 지역 화폐 지급이 크게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성남에서 성공한 사례이기도 하고 성남은 재래시장이 살아나고 있거든요. 골목 상권이 살아나고 실제 매출도 늘어나고 빈점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전국적으로 좀 지원해야 될 것이 일단 취약계층 지원과 기본소득 도입 거기에 더해서 최소한의 경제 활력 부여, 자영업자 보호 이런 아주 복합적 목적 때문에 재정 400조 중에서 한 7% 정도를 절감해서 용도를 바꾸는 거죠. 기본소득을 기본적으로 도입하고 두 번째는 전 국민에게 국토 보유세 형태로 해서 이거는 이제 자산 불균형을 좀 해소하기 위한 조치죠. 너무 심하니까 자산 불균형이 한 5% 정도 약간의 부담을 시켜서 내는 것보다 좀 도와주시고 그럼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이 국민들이 이해가 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올려갈 수 있겠죠. 그렇게 할 생각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창업 지원은 기존에 이미 하고 있는 창업 지원 정책들 중에서 사실은 그야말로 퍼주기 하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실효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눈치 빠르고 좀 연고 있는 사람들이 소위 이제 빼먹는 이게 워낙 많아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좀 전환하고 저는 이 아이템은 지원 겸해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성남시에서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해봤는데 그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서 저희가 용돈벌이 사업을 하는데 10만 원씩 그냥 주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계도 활동이라도 하게 하고 한 달에 10만 원씩 노인 어르신들한테 벌게 해주니까 자기가 일해서 벌었다고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정부에서 그냥 10만 원씩 주는 것보다는 기초연금 주는 정부보다는 노인 일자리 10만 원 소일거리 사업하는 저를 더 좋아하세요. 어디 포퓰리즘이라고 해야 되나? 인기가 기운 정책인데 이것도 실효적이고 현장에 도움되는 정책으로 일부 전환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창업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소비가 돼야 소득이 창출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 맞고요. 물질적으로 풍요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 우리나라 경제가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국민들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줘야 된다. 지금 가처분 소득이 거의 제로 상태인데 이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썼던 방법이 주로 뭐냐면 부채를 늘리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김대중 정부 때는 카드를 거의 무제한으로 발행해서 카드 빚으로 사실 소비를 진작했죠. 그 후에 엄청난 부작용이 생겼고 지금은 대출 증액 증가로 소비 증대를 기도해서 최경환 노믹스라고 최노믹스라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 이제는 부채 상환 때문에 더 이상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지 않으면 경제 전체가 마비된다. 그런 것 때문에 기본소득 제도를 좀 저희가 생각해 보고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 말씀 이걸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토크쇼 때문에 다른 패널분들의 의견도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세 가지 다 말씀해 주셔도 좋고 또 세 가지 질문 중에서 두 분이 생각하시는 그 아이디어나 그리고 의견 이런 것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인 소장님부터 할까요? 예, 제가 지금 이 주제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저는 세금 관련된 이슈만 하나 말씀드리고 아까 제 발표 중에 보시면 그 세계 8명의 가장 부자 그 명단 기억하시고 그 중에 이제 페이스북 창업자도 있었죠. 작년 페이스북 매출액이 아직 정식 발표는 안 됐는데요. 지금 한 30조에서 35조 사이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조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 30조의 매출을 벌기 위해서 이제 직원이 얼마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렇게 한번 찝어서 이렇게 답변을 받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올해 이제 대한민국 예산이 한 400조 조금 넘는 걸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 페이스북 매출액이 30조에서 한 35조 사이가 되고 그 30조의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과연 그 직원이 몇 명이나 될까? 직원 숫자는 정확히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15,000명 조금 넘는 숫자예요. 그러면 어떤 동일 매출액을 발생시키는 제조업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분의 1에서 20분의 1 정도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30조의 매출이 발생하는데 거기서 영업이익이 얼마나 될까요? 영업이익이 무려 40%가 넘습니다. 자, 그럼 영업이익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30조의 40%라고 생각하시면은 거의 10조가 넘는 수익을 내고 있는 거죠. 수익이 아니라 이제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엄청난 영업이익 기준을 봤을 때는 제조업 기준 따지면 거의 한 고용 하는 노동자 숫자는 100분의 1, 200분의 1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페이스북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페이스북은 사실 이제 저나 여러분들 또 시장님 같은 분들이 다 이제 각계 전투로 사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광고 수입, 거의 대부분이 광고 수입이에요. 광고 수입으로 30조가 넘는 그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40%의 이제 영업이익은 다 페이스북 겁니다. 페이스북이 뭐 사회적 기부를 일부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페이스북의 선의에 우리가 바라는 거죠.
또 세금도 이제 여기에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내지 않습니다. 수익 발생 자체를 거점 자체를 이렇게 여기로 두고 해가지고 그럼 그게 과연 정당한 것인가?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실 점이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엄청난 부를 창출합니다. 근데 그 부 창출이 그 사람들만 잘해서 창출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시민들이 그 사람들의 수익에 기대하고 있는 거죠. 엄청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엄청난 수익이 발생되는, 이미 발생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그다음 시민들의 어떤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 엄청난 기여들, 이런 것들을 가치로 어떻게 환산하고 그걸로 세금을 부과하고 그걸 또 시민들한테 다시 돌려줄 것인가 하는 논의도 같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기본소득의 밑바탕, 자원으로 이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도 이제 포탈이나 그다음 게임 업체들이나 이런 많은 수익이 있죠. 그걸 뭐 강탈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한 논의를 하자,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페이스북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하고 있다는 그 이미지 생산을 하고 세금은 도둑질을 하고 있는 셈인데, 사실 최근에 뭐 그 글로벌 조세피난처에 대해서 글로벌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가 많이 제기되고 있죠. 그래서 좀 앞으로 세금이 사실 이런 식으로 계속 회피된다면 국가가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에서 공동 대응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우리 시장님께서도 뭐 그런 그 추이를 이렇게 면밀히 모니터링 하시면서 그 앞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 지금 많은 대선 후보들이 그 자신의 어떤 비전을 얘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의 패러다임에 좀 갇혀 있는 그 면이 있는데, 시장님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 나가시면서 좋은 대안들이 많은 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저기 또 질문 안녕하십니까. 상대원동에서 조그만 바이오 벤처 기업 하고 있는 이대현 대표입니다. 오늘 시장님께서든지 또는 유한석 소장님께서 발제해 주신 내용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적으로 아마 기본소득을 우리 새로운 복지의 아이템으로 고민하시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회가 불공정하거나 또 소외된 계층이나 취약계층이 그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보다 굉장히 유효하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제가 일본에서 한 7년 정도 유학을 했었고 일본 기업에서 한 10년 정도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일본을 특별히 이렇게 칭찬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그들 직장에서 보면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그런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잘 알기로 일본은 굉장히 자본주의가 발달되어 있고 또 그 기업의 역사도 굉장히 길어서 100년 이상 기업이 4,000개에 가까운 기업이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대졸 초임 임금이 굉장히 쌉니다. 우리보다도 더 지금은 그 저렴할 정도로. 그런데 그러면 경험이 많은 그 정년퇴직을 앞둔 분들의 급여가 맞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대입 초입 임금에 비해서 불과 2배 내지 3배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그 생산성에서 차지하는 인건비의 비중이 굉장히 작고, 도리어 이제 시설 투자라든지 새로운 R&D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하면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걸 보고 굉장히 우리와 다른 그런 기업과 또 사업의 문화를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가 기본소득을 국민들이나 취약계층한테 보장한다는 것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감성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나머지 국민들 또는 그 부담을 하는 국민들한테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철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사회복지 제도라도 도리어 계층 간의 불화나 불신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계적이고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논리가 또 노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그 소득 재분배 또는 소외계층들한테 어떤 국민으로서 가져야 될 권리를 보장한다는 거가 도리어 또 다른 문제를 생기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이나 정부나 지자체 사업들이나 이쪽에서도 그 기업 간에는 굉장히 불공정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어떤 특정 자격을 가진 기업이 아니면 응모를 할 수 없다라든지 또 업력이 얼마 이상이 안 되면 안 된다든지 반대로 업력이 얼마 이상 넘으면 안 된다든지 해서 사실은 그 공정한 경쟁보다는 제한 경쟁을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도 무조건적인 그 오픈 경쟁을 시켰을 때보다 적절히 어떤 제약을 둬서 그런 취약한 기업이나 아니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마 그 기업들은 또 살아나기 어려운 그런 환경도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한적인 경쟁을 시키기도 하는데 그것이 또 다른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옳은 것이 절대 옳은 게 아니고 또 항상 나쁜 것이 절대 나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적극적인 국민 설득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죠. 저희가 설계하고 있는 거는 이제 1단계, 2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1단계는 응급조치로 이미 기존에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데서 더 이상 부담을 시키지 않고 기존 예산 400조 중에서 7%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28조 원이면 되니까 내년에 시행을 시작한다고 하면 사실 내년 예산도 한 440조 정도 늘어날 거기 때문에 제가 한 6% 정도로 줄어들 수가 있죠. 전체 액수에. 한 6% 내지 7% 정도를 다른 용도에 쓰는 걸 좀 전환해서 다른 용도라고 하는 주로 SOC 불필요한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안 되고 하고 있는 이런 SOC 예산이나 낭비성 예산들 조정은 충분히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한 6, 7%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일단 2,800만 명에 대해서 일단 응급적 조치를 한다는 거죠. 2,800만 명이 100만 원씩 하면 2,828조 원인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화폐 형태로 각 지역에 쓰여지도록 설계해서 당장 지금 급한 최소한의 유효 수요 시장이 아주 말라가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일단 해결하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기본소득 제도가 도입되게 될 텐데 그거는 이제 제도 변경이 필요합니다. 제가 1단계는 대통령의 결단만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 기존의 세금으로 아닙니다. 추가의 부담을 이제 만들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려면 이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 과정은 2차로 해야 되겠죠. 단계를 나눠서. 근데 2차는 결국 지나친 자산 불균형, 앞으로 아마 지나친 소득 불균형, 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다면 이제 지나친 소득 불균형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인세 누진 제도를 계속 추가 설계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도를 바꾸는 것은 2차 단계로 할 텐데 거기서 이익을 얻게 되는 압도적 다수, 또 손실을 보게 되는 아주 예외적인 소수, 이걸 명확하게 해놓으면 저는 이제 조세 저항이라든지 새로운 제도 만들 때 대한 국민적 저항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좀 단계적으로 설득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동시에 할 수는 없고 단계별로 1단계는 예산으로, 기존 예산으로, 2단계는 새로운 제도 창설 그렇게 해나갈 생각이어서 저는 뭐 국민 설득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기본소득 하면 머리에 생각나는 게 월 300만 원 스위스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전에 이제 국민투표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국민 게을러지지 않겠냐, 실현 가능성이 있겠냐 이런 얘기하는 건데 저희는 한 10분의 1로 줄여서 초보적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이게 알려지면 저항도 좋게 되고 공감도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해 주신 분은 그 약간의 그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산층에게 세금을 걷어서 취약계층에게 현금을 준다가 기본소득은 아니고요. 모든 계층과 관계없이 보편적 복지로서의 기본소득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복지가
가난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복지가 공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세금을 내서 복지 수급비를 감당하는 중산층도 불쾌하고 가난을 증명해서 복지 수급비를 타야 되는 저소득층도 불쾌합니다. 보편적 복지로 넘어가야 다시 공동체가 회복되고 내가 낸 세금을 내가 다시 돌려받는 구조. 이게 이제 모두가 확인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기본소득의 철학은 이런 새로운 보편적 복지의 또 다른 형태로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 아까 말씀을 안 하셨는데 김 선생님 그 질문과 무관하게 또 해주실 말씀 있으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과 무관하게 말씀을 해주실 거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괜찮으시면 우리 유 소장님은 제가 시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려도 되나요? 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자체가 논의가 이제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같이 사회 안전망도 없고 노동부의 유연성도 없는 이런 나라에서는 사람들의 생존과 자유를 위해서 분명 필요한 주제인데 문제는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요. 가짜 자유주의자, 가짜 시장경제주의자, 가짜 우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갖 트집을 잡아서 일단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올라서 어떤 그 메이저한 논의가 시작되는 즉시 어떤 하나의 프레임을 더 씌울 것 같아요. 뭔가.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자세히 모르는데 그것만 들으면 이거 무슨 놀고 먹는 사람들한테 뭐 혜택을 준다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정 마련이라든가 장기적인 전략 이게 잘 되기 위한 전략과 함께 어떤 그 네거티브에 대응하기 위한 트집 잡히는 거에 대응하기 위한 이런 전략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미 이렇게 공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1차 기본소득은 재원 부담 추가시키지 않고 기존 재정을 조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2차로 국토보유세를 도입해서 전 국민에게 준다. 분명히 나눠줬는데 종편에서 지금 보도를 이런 식으로 하죠. 국민 세금 걷어서 나눠준다고 이렇게 이미 이런 공격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이 정보 왜곡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반대를 조직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우리가 어차피 언젠가 이겨내야 될 일입니다. 이 정치라고 하는 게 소위 국민을 위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강자들한테 들붙어서 다수의 약자들을 그야말로 괴롭히고 약자들의 성과를 탈취하는 그렇게 해서 뭐 사회적 기득권을 유지하는 이 집단들이 여전히 이 나라를 지배하고 또 그 부도덕한 정치 세력들을 이제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또 경제적 강자들 이들이 이 사회를 사실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정치는 국민의 뜻을 대신하는 국민에게 충실하게 복무하는 사람 또는 집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그걸 깨는 게 저 같은 사람이 할 일이고 저는 무모하지만 이런 허위보도로 국민들을 속이는 언론과 싸우면 헛떨어진다 다 지적합니다. 정세 얘기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저는 정세 얘기를 하죠. 또 노동자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된다. 라고 하지만 저는 노동자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기본소득 사실 마찬가지. 우리 가야 될 길인데 이게 강자들 입장에서 왜 강자들이 마음대로 독식할 수 있는 기회와 소득과 자산을 왜 약자들에게 우리가 이걸 나눠야 되느냐 라는 반감을 갖고 있죠. 그런 반감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뭐 기존의 언론이든 뭐 정치 체제든 이런 걸 동원해서 자기들 주장을 관철해 나가는 건데 그리고 그걸 향해서 정면으로 돌파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의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곡에 대해서도 싸우고 또 우리가 더 열심히 한 명이라도 더 설명하고 또 오늘 이런 자리도 이 중에 계신 분도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세금 걷어서 우리한테 더 걷어서 하자는 게 아니구나. 결국 4대 강인이 뭐 자원외교니 뭐 순실이 예산이니 이런 식으로 낭비되는 엄청난 예산들이 있는데 그것만 깨끗하게 정리해서 28조 원 예산의 7% 만드는 게 일도 아닙니다 사실. 얼마든지 마음만 먹고 할 수 있죠. 그럼 전 국민이 28조 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자영업자들 매출에 도움이 된다면 유효 수요 창출하는 중소기업들 도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야죠. 이겨야 될 거지. 뭐 장애는 있는 거 이미 알았으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토크쇼도 마무리하고 이 자리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많은 장애가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재명 시장님은 그동안 성남에서도 많은 실질적인 성과, 실험 이런 걸 진행하고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싸움은 저는 1대 99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용 그 회장이 국민연금에 7천억이나 손실을 입히면서 본인은 10조 원에 해당되는 삼성전자 주식의 지분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을 했습니다. 이게 과격한 거고 이게 바로 자본주의 그 시장 시스템에 맞지 않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은 바로 이 과격한 현실을 바꿔야 되는 거고요.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해야 되는 99%를 위한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오늘 이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 안아야 되고 또 만들어 나가야 될 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예, 이것으로 마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한 얘기만 네. 어제 아마 발표된 것 같습니다. 어제 모 후보께서 대기업의 준조세 16조를 폐지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16조라고 하는 게 뭐냐면 대기업들이 어딘가에 무슨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개발 부담금을 냅니다. 개발했던 이익을 얻는 것 중에 일부를 회수해서 그걸로 학교, 기반시설 이런 거 만듭니다. 수출을 하게 되면 수출로 인해서 피해보는 집단들을 위한 무슨 부담금 이런 걸 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보면 그 이익 중에 일부를 공공을 위해서 내놓는 건데 이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비용도 부담한다. 이익은 특정 개인 기업들이 보고 그에 따른 부담을 전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부당하지 않습니다. 이익 보는 사람이 그에 따른 부담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소위 뭐 개발 부담금이니 각종 부담금 형태로 대기업들에게 부담하고 있고 그게 한 연간 뭐 16조 정도 된다는 건데 그래서 대기업들은 이런 부담금을 내는 대신에 그 수십 배에 해당되는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폐지해 주게 되면 이제 그 대기업들이 얻는 이익의 부수에서 당연히 부담해야 될 부담까지도 국민들이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죠. 이게 사회적 차이, 격차를 좀 더 확대하게 됩니다. 불평등을 심화시키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강자 중심의 정책이다. 만약에 과거처럼 무슨 뭐 국민성금, 무슨 그 평화의 댐 건설기금 또는 이런 걸 얘기했다면 그거는 폐지해야 되겠죠. 실제 요새는 그런 거 없습니다. 만약에 최순실한테 준 돈 이런 걸 얘기한다면 그거는 준조세가 아니고 뇌물이죠. 네, 그건 뭐 19조, 16조 이게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재벌들, 뭐 정경련, 자유기업원 이런 데가 요구하는 대기업들의 준조세 폐지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걸 폐지하겠다고 하는 거는 좀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철회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걸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강자들의 횡포와 격차입니다. 불평등, 불공정, 격차. 불공정의 핵심은 강자의 횡포죠. 강자의 횡포, 불평등. 그로 인한 엄청난 격차 이거고 이 불평등과 강자의 횡포를 청산하자. 그게 적폐청산이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공정한 나라 만들자. 평등하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격차가 축소돼서 모든 사람이 기회를 가지는 나라 만들자. 이게 우리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우리 촛불 국민들의 여망인데
저는 이 사회의 강자고 불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는 그들이 좀 더 불공정한 룰을 통해서 더 많은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대기업들의 준조세를 폐지하자. 이거는 우리 촛불 혁명에 우리 국민이 원하는 바와 반대로 가는 것이다. 제가 보기엔 좀 그 참모들이나 이런 쪽이 좀 너무 깊은 고려 없이 한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심사숙고해서 좀 철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마무리 발언을 할 기회를 주는 줄 알았는데요. 그래서 저도 한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그 시장님 말씀이 그 벤처들이 하는 것들을 뺏기지 않게끔 하신다고 그랬는데 대기업뿐만이 아니고요. 일선에서 일을 하다 보면 국가기관에 의해서도 그런 게 많이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로 적성 검사가 붐을 일으킨다 그러면 얼른 만들어서 그 사기업이 아닌 그 투자한 거를 가지고 뭐 시행하려고 한다든지 프로그램도 그렇다든지 그래서 드린 노력을 보고 그거를 존중해주고 잘하는 부분은 정부 공무원들이 많이 좀 치열하게 좀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꼭 대기업에서뿐만이 아니고 국가기관에 의해서도 그런 일이 자행되고 있는 거는 조금 많이 방패막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요. 아까 제가 했던 질문에 대해서 투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싸워야 된다. 그 말씀에 대해서 일단 존중하고요. 한 가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4시간 365일 다리 거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떤 일을 잘 되기 위해서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를 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한 어떤 그런 대응 전략을 잘 마련을 또 해주셔서 이상한 트집 제발 좀 잡히지 않고 잘 이렇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당부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이 토크쇼 강연을 마치도록